안녕하십니까, 김명호입니다. 차상현 교수님께서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고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데이터베이스 연구에 그냥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타임라인으로 한번 훑어 나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ENIAC이 46년에 만들어진 이후에 곧 사람들이 이게 컴퓨팅뿐만 아니고 단순히 과학기술 컴퓨팅뿐만 아니고 데이터 처리에도 컴퓨터가 유용하겠구나라는 걸 곧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 51년에 미국 인구 통계국에서 유니백이라는 완을 갖다가 처음으로 썼고요. 베큐um 튜브로 만들었다 그러네요. 트랜지스터로는 여기 지금 IBM에서 53년, 54년 이때부터 IBM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공급하기 시작했고요. 그때 우리가 많이 쓰는 디스크 스토리지가 56년에 IBM 350이라는 게 나왔는데 당시 5메가바이트였다고 합니다. 지금 나오는 게 시게이트의 고성능 하드 디스크가 36테라니까 대충 이게 100만 배보다 더 많죠. 1000만 배, 메가, 기가, 테라, 그죠? 1000만 배 좀 가까이 되는 그런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한 몇 년 좀 지났나요? 한 70년 정도 된 사이에 용량이 1000만 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한번 돌아보면은 90년대 말쯤에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하루에 밤에 백업하는 데이터량이 마그네틱 테이프에 걸어서 오버나잇 백업하는 양이 한 수십 기가 정도 됐다 그럽니다. 뭐 좀 작은 데는 몇 기가, 좀 큰 곳은 그래도 아마 100기가 넘은 데는 별로 없지 않나 싶은데요. 사실 그 당시에 마그네틱 테이프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못해가지고 또 너무 크면은 아마 밤중에 하기가 힘들어 빠듯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랬는데, 요즘은 한 수십 테라 정도는 다들 백업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업 양이 그러니까 한 1000배 정도 좀 늘은 거네요. 한 20여 년 정도 사이에요. 60년대의 초기에 데이터베이스로 보면 IBS라는 게 있었습니다. 63년에요. 그리고 68년에 하이라키컬 IBM 모델이 나왔는데, 이때 63년에 만든 이 인텔 데이터 스토어를 주도한 사람이 찰스 바크만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튜링 어워드를 받았습니다. 73년에 데이터베이스 테크놀로지로요. 우리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튜링 어워드를 받으신 분이 5분 계십니다. 이 바크만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워낙 옛날이기도 하고, 이분이 코다실 네트워크 데이터 모델 이런 걸 완성하는데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MS가 68년에 나오고 코다실의 데이터베이스 테스트 그룹이 이 표준을 발표한 게 69년이고, 그리고 60년대 후반과 70년대 초반에 여러 회사에서 네트워크 모델들을 만들었고요. 사실 우리 국내에서 하이라키컬과 네트워크 모델은 80년과 90년에 거의 90년대, 2000년대 아마 중반까지도 오래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들에서는 이런 모델들을 그때도 많이 썼습니다. 제 기억에 2000년대 중반에 거의 큰 금융기관에서 새로 시스템을 하는데 IBM 기존에 쓰고 있던 프레임을 계속 쓸 건가, 아니면은 클라이언트 커브 서브 컴퓨팅으로 완전히 바꿀 건가, 한 2005년, 6년 이럴 때도 계속 그런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이 모델들을 써왔고요. 제가 처음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한 게 2000이 아니죠. 1981년에 처음으로 대학교 4학년 때 데이터베이스 과목을 들었는데 그때는 아마 그 우리를 가르치신 그 외부 강사님이 데이터베이스 전공하신 것 같지는 않고 실무에서 좀 써보시던 분한테 이렇게 공부한 것 같은데 사실 기억이 잘 안 나고 그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제대로 공부를 시작한 건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에 들어와 가지고 CJ 데이트 책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마침 그 책을 제가 실험실 정리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책을 다 버렸는데 마침 안 버렸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이 강연을 한번 좀 맡아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아이 그 옛날 거 다 버렸는데 싶었는데 그 책을 마침 안 버리고 그 놔둔 책 중에 하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81년도에 제가 본 책인데 그때 다시 그 내용을 보니까 하이라키컬 마들과 네트워크 마들이 약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릴레이셔널 마들이 또 한 3분의 1 정도, 나머지는 기타 그 내용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교과서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프린시플 오브 데이터베이스 울만이 또 82년도에 책을 쓴 게 있는데 울만 이분은 대부분을 하이라키컬 네트워크 모델이 한 4분의 1 정도 되고 그보다 이 릴레이셔널 DB에 대해서 더 많이 언급을 했던데요. 70년대를 보면은 참 다 알다시피 에드가 코드가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를 이론을 발표하고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이론을 구체화하고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한 때죠. 막 큰 흐름이 시스템 R 프로젝트가 그 IBM 산호세 연구소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가까운 버클리 대학에서 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잉그리스 프로젝트가 이 두 개가 큰 흐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시스템 R 프로젝트에는 이 코드도 참여했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됐던 이 짐 그레이 이분도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많이 해서 트랜잭션 프로세싱의 중요한 컨셉인 핵심 컨셉인 락킹 부분과 라이트 어헤드 로깅 이런 부분, 투페이스 커밋은 이제 물론 이 분산이긴 하지만 이것도 짐 그레이가 관련돼 가지고 작업들을 했고요. 상당히 많은 그 기본 아이디어들 갖다가 이 시스템 R 프로젝트에서 언급을 하고 상당 부분을 구현을 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짐 그레이는 이 트랜지션 프로세싱으로 튜링 어워드를 이제 받았고요. 또 하나 흐름이 잉그리스 프로젝트였습니다. 잉그리스 프로젝트도 70년대, 80년대 지나면서 시스템 R에 못지않게 많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도출해냈고, 핵심 멤버들은 스톤 브레이크와 그리고 지도 교수였던 것 같은데, 유진 왕이라는 분하고 이렇게 핵심적인 역할을 해서 여기 참여했던 분들이 사이비에스 SQL 서버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물론 이런 제품들이 IBS나 SQL 서버가 시스템 R에도 영향을 받았지만 인적으로는 아마 여기에 더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70년 말이면은 아직 제대로 된 제품은 아직 안 나올 때고요. 근데 그 와중에도 분산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었고요. 시스템 R은 시스템 R을 계속 진행시킨 R스타, 그 다음에 잉그리스는 잉그리스대로 계속 잉그리스를 분산화한 디스트리뷰 잉그리스. 상당히 참 선구자들, 이 안목이 높고 넓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다 이런 분들이 70년대 말 80년대에 디스트리뷰티드 릴레이셔널, 그러니까 데이터를 분산하자. 그 다음에 그때 일어나는 디스트리뷰 쿼리 프로세싱. 사실 아직 쿼리 플러스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한 연구들이 한참 많이 되긴 했지만은 또 완전히 다 자리 잡기는 아직 좀 빠를 때일 것 같은데, 그때 이미 디스트리뷰 쿼리 프로세싱, 디스트리뷰 트랜잭션 연구들을 많이 했고요. 저런 연구들 시스템 R 스타, 그리고 잉그리스, 디스트리뷰 잉그리스, 사실 그런 논문들을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막 찾아보고 했던 기억들이 아련하게 납니다. 그리고 참 중요한 걸로 B3가 72년에 알려졌고, 그리고 도널드 크루스가 B+3 아이디어도 언급을 하고, 그리고 B+3가 제대로 용어로 자리 잡은 건 아마
79년 코머가 보면 컴퓨팅 서베이에 보면 유비쿼터스 비트리라 해가지고 막 비트리를 정리해 놓은 그런 논문이 있는데 그때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빅브라스라는 이름이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인덱스가 전부 바닥에 있고 이 시퀀셜리 오더드 댄스 인덱스고 뭐 이런 개념들 같은 것들이야. 그리고 해시에 대한 것도 당시 여기 뭐 아이디어 자체는 더 오래됐습니다만 이 크누스가 이 디아토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볼륨 3에 보면 서칭 앤 플로팅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본격적으로 잘 정리를 해가지고 해시 인덱스라는 개념을 아마 널리 알린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은데요. 그게 그 다시 다이내믹 해싱으로 이때만 해도 스태틱한 해싱이고 다이내믹 해싱으로 이 페이진 그리고 리투인 이런 분들이 79년, 80년 이 사이에 다이내믹 해싱의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저 당시만 해도 해싱 그리고 해싱에 관해 인덱스에 관해서는 80년대를 지나면서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이랬는데요. 현재 실제 구현 상태를 보면은 빅브러스트리가 이제 기본 그 인덱스로 다 자리를 잡았고요. 거의 모든 시스템명이 기본 인덱스로 빅브러스트리를 쓰고 있고 해시 인덱스는 인덱스로서의 역할은 그렇게 많이 못하는 것 같고요. 보니까 그래서 기본 인덱스로 해시를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그렇게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이고요. 반면에 이제 그 시스템 내부적으로 이 엔진 예를 들어 해시 조인이라든지 각종 그런 오퍼레이터를 구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해시가 아주 익스텐시브하게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ER 모델이 70년대에 나왔고요. 뭐 지금 다 아시다시피 그 데이터베이스 디자인에 UML과 더불어 가지고 득팩도 사실 스탠다드가 되어 있고 많은 곳에서 그 툴들이 나왔었고요. 잉글리시 80년에 실제 우리 RDB가 커머셜라이즈 되기 시작한 건 80년대인 것 같습니다. 8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커머셜라이제이션이 되기 시작했고요. 오라클이 잉그리스 제가 그 대학원 다닐 때는 잉그리스의 오픈 소스 가지고 이렇게 학교에서 실험해보고 이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들이 초기에 이렇게 제품들이 나왔는데 시스템 R이 상당히 성공적이었는데 그 연구소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 회사 자체에서는. 하여간 어찌됐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구현을 제품화한 게 SQL DS가 처음에 나왔지만 별로 썩 성공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DB2가 나오고 여기서부터 조금씩 시작이 됐는데 제품들이 여러 개 나왔습니다. 지금 그 80년대에. 근데 아직 그 실제 산업계에서나 업계에서 이걸 직접적으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거는 아직 저 때는 아직은 조금 빠른 것 같고요. 다 알다시피 잉그리스는 포스트 그리스 그다음에 이 언어 이름도 콜에서 포스트 콜 이제 그리고 96년대 포스트 그리 SQL로 바뀌면서 이제 완전히 언어도 SQL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트랜잭션 컨셉은 물론 그 전에 나왔지만은 앞에 ACID로 이름이 붙어가지고 이 ACID 트랜잭션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한 건 80년대부터인 것 같습니다. 짐 그레이도 이야기를 했고 헤더라는 이분이 논문도 아마 영향을 굉장히 용어를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그 역할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SQL이 이제 스탠다드 랭귀지가 됐습니다. 이제 그 86년 SQL 스탠다드에서요.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거는 데이터베이스 머신이 그 당시에 굉장히 또 많이 활발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도 그랬고, 그리고 졸업하고 대학원 석사 때도 그랬고, 박사 다니고 있는 동안에도 데이터베이스 머신, 스페셜라이즈드 데이터 머신을 만들어서 데이터 프로세싱을 굉장히 빠르게 하자. 이런 아이디어 가지고 컨퍼런스, 워크숍도 많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제품들, 여러 가지 프로토타입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또 인텔이 흥미로운 거는 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준 분 중에 한 사람으로 드윗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미시콘신 대학에 직접 자기들이 만든 이 디렉트, 감마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이분이 보면은 또 한편으로는 뭐라 했느냐 그러면은 야 이거 데이터베이스 머신은 이게 안 될 것 같다. 일찌감치 이 사람이 또 그랬습니다. 80대 초반에 잘 안 될 것 같다. 이거 지금 하드웨어 속도가 이렇게 점점 이게 변하는
주기도 짧아지고 이러는데 스페셜라이즈드 머신 만들어 가지고 되겠나? 그래서 이거 죽었다. 그러면서 자기는 또 보니까 간만하는 걸 또 그 이후에도 계속 만들어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 논문도 쓰고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현재는 어떤가? 현재 사실 이게 독자적인 그 연구로 분야로서는 좀 이제 많이 그 희석이 사실 어렵죠. 이 데이터 머신이라는 거는. 반면에 이제 그 좀 더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하드웨어와 결합돼 가지고 그 영향을 우리가 굉장히 데이터 처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스토리지 레벨 프로세싱이라든지 또는 뭐 컴퓨테이셔널 스토리지 또 이런 대비도 있습니다. 보면은 GPU와 결합을 해가지고 니어 데이터 프로세싱을 우리가 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다 이러면서 그 헤비.AI라는 그런 회사에서 헤비DB라는 이런 제품도 만들었는데 즉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그 데이터베이스 머신이 독자적으로 데이터베이스 머신이 연구는 많이 줄었지만은 그 하드웨어를 잘 활용하면은 우리가 데이터 처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연구는 계속되고 그쪽에 영향을 주었다고 봐야겠죠. 80년도에는 또 오브젝트 오리엔티드가 본격적으로 태동하던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데이터베이스가 본격적으로 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우리 김원 박사님이 굉장히 그 많은 활동을 하셨고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DB에 대해 가지고 80년대 중반에서부터 90년대도 계속 오브젝트 오리엔티드는 그 핫토픽이었는데요. 제가 기억나는 거로는 80년대 후반 그리고 90년대 초중반까지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를 주장하시는 분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꽤 많은 그룹에서는 꽤 많은 사람들은 저거 되겠나 그래가지고 관심도 별로 많이 안 두던 또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80년도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는 그래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하시는 분들은 한쪽에 모여서 막 우리는 앞으로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갈 거다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그거 안 될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었고요. 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DB는 사실 계속 그 이후로도 계속 다 알다시피 그 연구가 많이 되었고 지금으로 보면은 아마도 그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DB가 완전히 네이티브 ODB로 가는 그런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ORDB라고 크게 ORDB 연구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사실 산업체 쪽에서 많이 쓰고 있는 건 ORM 쪽으로 많이 가서 네이티브 O나 ORDB를 뭐 굳이 쓰지 않고 오브젝트 릴레이셔널 매핑 테크닉으로 하는 게 또 한편으로 현재 그 산업체에서는 그거를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순수하게 ODB는 이때 예상했던 것만큼 같다고 보기는 저는 어려운 것 같다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영향력이 사방에 많이 영향을 준 것만은 틀림없고 ORDB와 그리고 ORDB도 예상했던 것만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긴 하던데 뭐 그래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흥미로운 이 당시에 또 디덕티브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이 로직을 갖다가 데이터베이스 가져와서 하자는 것. 현재는 보면은 그럼 디덕티브 데이터베이스 현재는 어떻게 했느냐? 별로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독자적인 연구 분야로서의 그 의미는 많이 좀 줄었죠. 많이 줄었고 현재 그렇지만 당시 연구하던 것 중에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 데이터 로그, 그 데이터 로그를 기반으로 한 리커시브 SQL, 즉 그래프나 난리 시스템 쪽에서는 이 디덕티브 데이터베이스 핵심 연구들이 계속 전파돼 가지고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만은 독자적인 연구 분야로서는 많이 준 것 같습니다. R3가 84년에 그 제안이 됐는데 비트리하고 아이디어를 많이 가져온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독자적으로 잘 성장을 해가지고 사실 지금 스페셜 데이터 스트럭처에 거의 스페셜 DB라 그러면 R3 기반으로 일단 R3는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주 널리 활용이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레이드가 이게 88년 시그모드에 발표가 됐습니다. 저도 그때 그 당시에 그걸 읽어보고 그 당시에 레이드의 풀네임은 redundant array of inexpensive disk의 inexpensive의 I자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inexpensive를 갖다가 independent로 바꿔가지고 redundant array of independent disk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는 본문을 찾아보면 inexpensive disk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보면서 이거 좀 뻔한 이야기 같기도 하고 언뜻 보면 좀 뻔한 이야기 같기도 하고 언뜻 보면 또 좋은 아이디어 같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레이드의 레벨 중에서 그 2번, 3번 이 바이트 레벨 이 스트라이핑이나 또는 비트 레벨 스트라이핑 2번, 3번은 이제 사실상 안 쓰고 있고요. 4번도 4번 레이드 레벨 4는 이제 5가 쓰기 때문에 4는 사실 바틀렉이 생기는 디스크 때문에 안 쓰고 현재는 0번, 1번 같이 섞어 쓰는 1번, 0을 섞어 쓰거나 5번을 쓰거나 추후에 그다음 90년대 레이드 레벨 6가 나와가지고 두 개의 그 패리티를 쓰는 레이드 6가 나와서 이 레이드는 생각보다 일찍 보급이 돼가지고 굉장히 널리 쓰이기 시작했죠. 이미 그 90년대 말부터요. 우리 국내에도 90년대 말 정도쯤에는 아주 많이들 쓰이기 시작을 하고 지금 아마 아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맨메모 DB나 패럴 DB, 분산 DB, 헤테로제너스 DB,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 이런 이야기들이 80년대에 벌써 이야기가 다 많이 되고 있었으니 참 좋은 아이디어들이 일찍 많이 논의된 것 같습니다. 저 멀티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한 가지 기억나는 게 당시에는 요즘은 멀티 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를 거의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90년대와 2000년대 초만 해도 멀티 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멀티 데이터베이스라고 그 용어는 우리가 분산 시스템을 논의할 때 디스트리뷰션이 얼마나 됐느냐, 헤테로지니어티가 얼마나 그러냐, 또 하나 축이 이제 그 오토노미 얼마나 자율적이냐 시스템들이 이런 이 세 가지 축 가지고 설명들을 가끔 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때 오토노미가 많이 이제 보장된 걸 우리가 멀티 데이터베이스라고 불렀습니다. 헤테로지니어스 쪽으로 인 것은 헤테로지니어스라고 불렀고요. 멀티 데이터베이스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이제 뭐 당시 하여간 그때 멀티 데이터베이스로 오토노미를 맥시마이즈 하면서 시스템 데이터를 어떻게 통합할 건가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여기 뭐 유니링구얼이니 멀티링구얼이니 이런 용어도 그 당시에는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언어를 하나를 쓸 건가 아니면 여러 개를 쓸 건가. 당시에 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앞장섰던 네이버 포스트 그레이트 거기 계시던 샤오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마침 우리 학교에 방문하셔가지고 세미나를 하시면서 유니링구얼, 멀티링구얼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들 앉아 있는데 에스페란토를 아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에스페란토 아는 사람 몇 명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에스페란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에스페란토는 이게 80년대 1980년대 말쯤 돼가지고 어떤 분이 만든 모든 사람이 이 언어 쓰면 어떠냐 해가지고 만든 아주 인공적으로 만든 언어거든요. 지금도 에스페란토 그룹이 있다 그럽니다. 에스페란토를 쓰자고 막 하는 분이 있는데 그걸 물어보면서 에스페란토 아마 유니링구얼에 아마 그 의미로 쓰려고 하지 않았나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비유로 쓰려고 하지 않았나 그러는데 아무도 모르길래 제가 에스페란토 그랬더니 교수는 대답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기억이 나네요. 지금은 이제 이 멀티 데이터베이스 용어는 거의 안 쓰고 지금은 이 미디에이터와 래퍼를 기반으로 한 뭐 페더레이션이나 미디에이션 이런 쪽으로 모든 시스템들이 이제 구현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오브젝트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가 클라이언트 서버 컴퓨팅도 우리가 90년대 초에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는 제 기억으로는 90년대 한 후반쯤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들어왔던 것 같고요. 초기에는 이제 그 투티어 클라이언트 서버 컴퓨팅, 델파이나 그 파워 빌더 같은 걸로 클라이언트를 개발하고 클라이언트 서버를 개발해서 많이 썼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투티어니까 지금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하고 GUI까지 해가지고 전부 클라이언트에 다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 하나씩 바꿀 때마다 클라이언트가 많으면은 배포하는 게 너무 힘들고 막 이래서 2티어에서 3티어로 물론 그 당시에 인터넷 영향도 많이 받고 하면서 왔습니다만은 2티어부터 시작해서 3티어로 넘어오는데 요거 건너뛰었네요.
이게 뭐 그런 식이었고요. 오브젝트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가 또 네이티브 오브젝트만 가지고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DB만 가지고는 경쟁력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이렇게들 그 주요 DB 벤더들이 만들기 시작했고요. 당시에 그 제가 아마 91년 다즈파가 아닌가 싶은데 동경에서 다즈파 컨퍼런스를 참석을 하고 있었는데 오후 세션에 인더스트리 세션이었습니다. 사실 오후 세션이고 그래서 약간 졸려가지고 사실 저도 좀 졸렸고 많은 분들이 조용하게 이렇게 있는데 산업체에 있는 분이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요. 졸면서 저도 졸진 않았지만 약간 졸린 듯한 느낌으로 듣고 있는데 한 가지 눈에 귀에 들리는 게 100 times faster라는 거예요. 자기들 시스템은요. 오라클보다. 잘못 들었나? 뭐 40%, 50%뭐 이렇게 임프루브 했다 이런 게 아니고 100 times faster라고. 이거는 잘못 들었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즉시 웅성웅성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건 뭐야? 이거 어떻게 100배 빨라? 이렇게. 그런데 자기들은 맞다고 우기는데 소위 네이티브 OODB였습니다. 네이티브 OODB니까 근데 100배는 빠르다 그러니까 좀 너무하잖아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듣기에. 그래서 막 질문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분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브젝트 오리엔티드의 경우에는 우리가 레퍼런스를 해가지고 다루는 오브젝트 튜플을 가르칠 수 있고 그거를 전부 포인트 스위즐링이 된 것들을 메모리에 다 올려가지고 전부 사실 프리 컴퓨팅 조인이 다 된 상태에서 돌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릴레이셔널 디스크 베이스의 릴레이셔널 데이터보다 100배가 빠르다는 말이 나왔겠죠. 그러면서 웅성웅성하면서 막 질문하면서 그거 말이 되냐고 막 이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브젝트 릴레이션으로 들어오면서 우리 크게 기억나는 게 유니에스큐엘과 일러스트라가 있었습니다. 유니에스큐엘은 우리 김원 박사님이 만드셨고요. 그래서 국내로 들어와가지고 큐브리드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계속 오픈 소스로 있고요. 일러스트라는 이제 마이클 스톤 브레이커가 또 만든 거고 이 두 개는 기존 릴레이셔널 DB에서 오브젝트 릴레이셔널 익스텐션을 시킨 게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그냥 오브젝트 릴레이셔널 DB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오라클이나 SQL 서버나 이런 데서 오라클이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서 이렇게 OR 기능을 익스텐션한 게 아니고요. 근데 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또는 오브젝트 릴레이셔널이 크게 성공 못하는 게 아마 이런 이유도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냐니까 이 핵심 기능들이 잘 알다시피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핵심 기능들이 리치 데이터 타입, 이네리턴스, 그다음에 인캡슐레이션, 그다음 오브젝트 아이디를 기반으로 한 오브젝트 레퍼런스 이런 것들을 쓰면서 디자인도 유연하게 하고 속도도 빠르게 하고 뭐 이런 효과를 얻는데 반면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디스트리 분산이나 패러렐 같이 이렇게 여러 머신에 이렇게 흩어가지고 처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복잡해진 것 같은 거죠. 디스트리뷰션이나 레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마이그레이션이나 또는 포터빌리티 같은 데 있어가지고 조금 복잡해져가지고 저런 것도 영향을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람들이 쓰기에 좀 이제 릴레이셔널 DB가 편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한 것도 좀 있겠습니다만요. 그냥 지난 이야기 조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많네요. 그냥 쭉쭉 그냥 넘어가 보면은 인터넷이 우리 9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들어왔고요. 그 당시에 또 90년대 초에는 TP 모니터라는 게 굉장히 많이 버드워드 같이 많이 알려졌습니다. 우리 국내뿐만 아니고 외국에서요. TP 모니터가 하는 일이라는 게 소위 커넥션 풀링이나 세션 매니지먼트나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로드 밸런싱, 패로 이런 식으로 하면서 OLTP의 성능을 확 올려주는 이런 역할들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새 여러분 혹시 TV 모니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한때는 굉장히 핫한 그런 주제였는데요. 그게 지금 한편으로는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고성능으로 이게 지금 독자 서버화하고 멀티스레드화하고 여기에 있는 커넥션 풀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좀 가져온 것도 있고 그보다 더 큰 영향은 어플리케이션 서버들이 이 기능을 다 가져갔죠. 다 구현했죠. 어플리케이션 서버들이 3티어로 가면서요. 그래서 TP 모니터의 기능이 대부분 이런 쪽으로 흡수되면서 지금도 TP 모니터를 쓰고는 있습니다만 그 당시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한두 개만 더 말씀드리면
데이터 웨어하우스 개념도 있고 그다음에 BI라는 용어도 그때 나왔고 모빌 데이터베이스도 또 한편은 그 당시에는 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제품들도 SQL 서버에서도 나오고 DB2도 나오고 사이버에서도 나오고요. 근데 지금 모빌 데이터베이스 상황은 여러분 별로 못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때 주로 논의된 게 이제 디스커넥티드 됐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 디스커넥티드 컴퓨팅이라든지 또는 이제 에너지가 제한적이라든지 또는 뭐 와이어리스 데이터 브로드캐스팅 그다음에 와이어리스 인덱싱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 지금 요새 이 우리 휴대폰이 사실 항상 커넥트 돼 있습니다. 우리 휴대폰이 디스커넥트 컴퓨팅이 사실 필요가 사실 별로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게 늘 커넥트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SQLite가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안드로이드하고 iOS에 다 깔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것들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냥 대충 저는 이야기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쭉쭉쭉 뭐 이렇게 연대별로 몇 개 더 적어 놓기는 했습니다만은 지금 최근에는 2000년대 와가지고는 데이터 NoSQL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크, 뭐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라는 소위 이야기도 생각하고 이야기도 나오고 이거는 뭐 데이터 웨어하우스하고 데이터 레이크의 개념을 섞은 것. 그 다음에 뉴 SQL, 노 SQL의 스케일러빌리티하고 그 다음에 SQL의 편리성 같은 걸 섞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트랜잭셔널 어널리틱 우리 사장님 교수님이 굉장히 지대한 공헌을 지금 많이 하셨고 지금 하고 계신 그런 분야. 그 다음에 이제 벡터 이제 DBMS가 본격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상황을 보니까 이게 2023년에 이게 제가 한번 찍어본 건데 데이터베이스 엔진에 보면 여기는 벡터 이게 개수입니다. 단순히 개수 이 사이트의 수를 카운팅한 건데 여기는 벡터 DBMS가 안 나오다가 2025년에 보니까 이게 벡터 DBMS가 이만큼 나타나는데 아마 저게 몇 년 더 지나면 아마 제 생각에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이 AI 서비스들이 RAG 또는 그와 유사한 그런 서비스를 하면서 데이터베이스 활용이 높은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면은 참 좋은 아이디어들이 귀중한 아이디어들이 참 일찍 많이 나왔더라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차례차례 구현이 돼가면서 아이디어로서 나오다가 우리가 그걸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가 조금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은 인더스트리에서 아주 자리를 잡아가지고 성숙한 상태가 됐다가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 아이디어들끼리 서로 하이브리드 결합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 시점은 우리 또 새로운 또 브레이크스루를 지금 찾고 기다리고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럼 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의 진행 다시